안녕하세요. 저는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의 역할과 직무 및 직업 윤리를 강의하게 된 최성은입니다. 저는 현재 대전지역암센터 호스피스 완화의료실 충남대학교 병원 소속의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시는 또 자주 보게 되시는 이 교재의 공동 개발자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저의 간단한 이력인데 선생님들이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의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정의된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의 직무를 이해하는 것과 또 호스피스 완화의료 팀 내에서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의 역할을 구분해보고 또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의 직무 수행과 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의 직업윤리에 대해서도 7가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이 직업윤리를 가지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자기 관리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제도가 전면으로 시행하게 되었는데 2015년 7월이죠. 우리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제도화하면서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이 되는 그 최초의 어떤 시도가 있었고 일당 정액으로 본인 부담금 총 금액의 5%만 내면 되는, 그래서 95%를 나라에서 대주게 되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5년 7월에 완화의료 보조활동 인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이 되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어떻게 보면 최초에 일어난 일입니다. 현재 기간별 선택 사항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전체 기간의 한 50% 정도 이내로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보조활동 인력에 대한 이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환자와 가족의 간병비를 굉장히 많이 부담을 덜어주고 또 그분들의 간병하는 어려움을 부담을 줄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화되면서 전문 돌봄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 여기에는 핵심 3가지 직종이 있는데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이 되어서 특히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일하게 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이 보조활동 인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시면서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제도화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은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이 되어서 특히 간병을 전담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보조활동 인력이 활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었는데요. 암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 그런 기준에 따랐는데 처음 제도가 시행될 때는 암관리법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 후에 더 높은 수준의 법령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련된 법률이라는 게 생겨서 일명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 호스피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법이 생겨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에 의해서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고 보통 법이 생기면은 법령이 있고 그 법에 대한 시행령이라는 게 그 법을 준수하기 위한 그런 게 있고요. 그 시행령에 따른 시행규칙을 또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완화의료 보조활동 인력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교육기간을 정했어요. 법령에 의해서. 그래서 한국호스피스 완화의료 학회에서 그 기간을 담당하고 있고 일정 시간, 40시간인데요. 이론 20시간과 실습 20시간을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선생님들 요양보호사라 자격증 갖고 계시는데 이것은 또 노인복지법의 제39조 2에 따른 거죠.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및 이런 자격증 갖고 있는 분, 합격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뭐 과거에는 시험을 필기시험 안 보시고도 받으신 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이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에 한해서만 이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이수하신 분에 한해서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 완화의료 병동, 독립시설령을 포함해서 이렇게 입원해 있는 환자에게 완화의료 보조활동 인력을 제공하실 수 있는데 이 완화의료 보조활동 인력에는 위생, 식사, 이동 이런 것에서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전담하는 여러분들이 생겨서 너무나 환자와 가족들은 기뻐하고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화의료 보조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병동에서는 가족이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활동한다고 해서 가족이 오지 않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에서 이렇게 병동에 입원하신 환자에게 설명을 하죠. 가족들이 그렇다고 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을 권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닌 다른 사적 간병 인력을 쓰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제도에서 나가셔야 되는 거죠. 이 제도의 혜택을 보려고 하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제공하는 그런 간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나 병동 간병인 제도와는 다른 것이죠. 이것은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팀원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고 환자 한 명당 한 명씩 고정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병동에서 환자의 중증도와 요구를 고려해서 우리 법적인 기준은 3명당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2인실이냐 1인실이냐 이런 또 좀 애매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그 병동 관리자가 적정 인력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그런 업무에는 간호사가 반드시 지도하고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책임지기에는 이렇게 환자가 말기 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지도 감독이 필요한 것이고 특히 완화의료 병동에 입원한 말기 암 환자에게 완화의료 보조활동, 위생, 식사, 이동 등의 그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조하는 서비스를 전담하는 그런 제공을 했을 때만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그럴 때 이 수가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의 역할을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환자 가족과 공감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제 관계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외롭고 힘들 때, 또 불안할 때 옆에 누군가가 있어주고 그것도 24시간을 3교대를 하면서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간호사실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병실을 지키고 있는 선생님들이 같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굉장히 위로가 될 거고 또 환자와 가족의 말을 또 적극적으로 잘 들어주시는 것, 경청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성급하게 조언하기보다는 경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환자의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위생이 있는데 세안이나 목욕, 또 구강간호, 기저귀를 교환하는 것, 또 회음부를 간호하는 것이 포함이 되겠고요. 또 식사하실 때 잘 식사하실 수 있게끔 또 사례가 걸리지 않도록 잘 관찰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식사 보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체위 변경하는 것과 또 환자가 이동할 때 도와주시는 것이고 또 환자가 운동할 때 또 산책하거나 또는 계속 누워 계시면은 관절이 위축될 수 있는데 관절 가동 범위의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또 침상 교환을 해주고 또 환의를 갈아입혀주는 그런 보조 역할들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또 보통 우리 환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뭐 일상생활이 잠도 자고 여러 가지 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그런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역할들이 있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팀원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즉 환자 돌봄의 목표를 이해하셔야 되겠죠. 우리 의료진들이 말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다르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환자의 요구를 의료진에게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고 환자의 상태를 잘 관찰해서 변화 내용을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또 병동 내에서도 다른 팀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협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선생님들이 간호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 간호 선생님이 좀 나이가 어릴 수도 있어요.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신규로 배치가 되면 나이가 어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서로 존중하면서 간호사의 감독하에 일을 해주셔야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물론이고 의사와 사회복지사, 또 사목자, 우리 성직자분들과도 함께 일할 수 있고 또 병동에는 요법사 선생님들도 많이 나오시죠. 미술치료, 음악치료, 이런 여러 가지 아로마 치료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요법사 선생님들과도 함께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또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나오실 텐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제한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또 코로나가 풀리면 봉사자분들이 봉사활동 할 거예요. 그럴 때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보완적이고 도와주는 예를 들면은 우리 목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요양보호사님 혼자서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이 있어서 당연히 목욕을 하는 거는 맞지만 많이 힘들 때는 우리 자원봉사자님들이 나오실 때 그 요일별로 저희는 이제 저희 병동은 그랬어요.
요일을 정해서 놨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오시는 분들이 목욕을 도와줬었는데 그럴 때 우리 요양보호사님도 같이 협동해서 하니까 훨씬 좋죠. 그래서 자원봉사자와 활동을 할 때 상충되고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그리고 좀 서로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좋은 관계를 이루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우리 선생님들은 안전관리, 감염관리 잘 지켜주셔야 돼요. 특히 이제 모든 병원들이 인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증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호스피스 병동도 잘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잘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관리가 필요한데, 왜 자기 관리가 필요하냐면 내가 건강해야 남을 돌봐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잘 충전해 주시고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멈추시지 마시고 자기를 계속해서 개발해 가고, 또 이 교육이 이렇게 보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보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또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교육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잘 관리하고 개발해 주시는 것도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감당해 주실 수 있는, 또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좋은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의 직무를 개발할 때는 개발 당시 명칭은 완화의료 도우미였어요.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을 좀 줄여주는, 감소시킬 목적으로 2015년 7월에 최초로 생긴 직종입니다. 우리가 신설된 직종이고요. 이제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완화의료 병동에 입원한 환자에게 제공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이렇게 완화의료 도우미의 직무 기술, 이제 지금은 우리가 명칭이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직종에 대한 직무를 명확하게 하자라는 것이 이제 취지였고, 호스피스 완화의료 현상에서 정말 서로 직종 간의 역할이 혼선되지 않고 서로 협조적이고 보완적인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더 질 높일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의 직무에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역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들어보신 게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신체 활동을 지원하는 거,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거, 그리고 정서적인 지원과 간병 지원, 이렇게 크게 4개로 구분을 했고요. 앞에서 이제 쭉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각 영역마다 구체적인 직무와 업무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좀 개발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신체활동 지원을 보면은 환자의 개인위생, 배변, 섭생, 또 이동을 도움으로써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위생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피부를 청결하게 하고 보습을 유지하는 거죠. 그 세면, 세안, 손발 닦기, 또 눈, 코, 귀 같은 것을 청결하게 해주고 또 면도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또 두발 청결, 목욕할 때 세발을 하거나 침상에서 세발을 해주실 수 있겠고, 침상에서 이발한 다음에도 우리 보통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미용 보조 활동 해주시는 분들이 오시거든요. 자원봉사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발이 됐으면 또 세발을 해줄 수 있겠죠. 또 구강 청결이 중요한데, 우리도 이제 입안이 텁텁하면 힘들죠. 근데 우리 환자분들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입안을 잘 닦아내는 거, 또 입안을 헹궈주는 거, 또 칫솔질을 해주고 의치를 관리하는 거. 특히 의치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의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도록 좀 잘 관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목욕은 침상 목욕도 가능할 것이고요. 또 환자분이 이제 목욕실을 가실 수 있다고 하면은 샤워나 통 목욕도 가능할 수 있고, 또 부분적으로 목욕을 하거나, 또 우리 소변줄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회음부 청결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좀 도우실 수 있겠고요. 또 머리를 빗는 거, 또 손 발톱을 깎는 거, 또 얼굴에 로션을 바르고 이런 단장해주는, 우리 환자분들이 또 단장이 필요하죠. 병상에 있으니까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가 서로 이제 보기 때문에 몸 단장은 굉장히 중요한 또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희를 정돈해주고 시트를 교환해주시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기저귀를 교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환자분들이 화장실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될 거고 또 거동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기저귀를 통해서 하게 되고 또는 소변 용기를 통해서 하게 될 텐데 그럴 때 이제 옆에서 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시는 거 또 용변 후에 잘 닦아주시고 처리를 해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침상에서 배설할 수 있기 때문에 배변기를 사용하는 거나 또 침상 옆에 그런 이동식 변기를 가지고 하는 거나 또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걸 이용할 때 우리 선생님들 도와주실 수 있겠고 용변을 치워주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굉장히 그 주변 청결에 있어서도 개인위생과 함께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섭생을 도울 수 있겠는데요. 제공되는 식사와 간식을 또 차리고 또 마친 후에 정리해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식사 중에 옆에서 도와주는 거 또 식사 중에 잘 관찰해서 기도로 넘어가지 않는지 이런 거 좀 봐주셔야 되겠고 또 금지된 음식을 섭취하시면 안 되겠죠. 환자가 몰래 드시거나 이럴 때 또 좀 조심해서 봐주셔야 되겠고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서도 칼로리 높은 그런 음식을 또 간식으로 계속 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조금 도움을 제한을 하거나 이런 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에게 보고해 주시고 또 물 마실 때도 물을 이렇게 한 모금씩 안 드시고 벌컥벌컥 드시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사리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물 마실 때도 잘 도움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의 이동을 도우실 수 있겠는데 환자가 움직이는 거나 또는 체위를 변경하는 거 또 일어나 앉거나 누울 때 이렇게 도우실 수 있겠고 또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실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도와주시고 또 보행하시는 거 환자분이 걸어 다니실 때도 좀 도와주실 수 있겠고 이럴 때는 부축을 해주시거나 아마 워커가 있을 겁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에는. 그래서 그 워커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실 때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고 바퀴가 달려있기 때문에 또 항상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또는 환자가 이제 간단한 검사, 뭐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검사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환자가 뭐 폐렴기가 있거나 그럼 또 엑스레이 찍어볼 수 있겠죠. 그럴 때 간단한 검사들을 또 도우실 수 있는 그런 이동할 때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호자처럼 동행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이제 두 번째 항목에서는 입원 중에 필요한 주변 정리나 환경위생, 또 생활 편의 이런 것들 좀 지원해 주실 수 있겠고 안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관리 원칙을 좀 준수해서 도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변 정리를 보면은 병실 환경을 정리하는 거, 또 침상 주변의 물품이나 환자 물품을 정리해서 환자가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죠. 동선도 짧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또 입퇴원 시에 환자의 침상 정리를 좀 도와주시면은 환자가 들어오고 나갈 때 굉장히 청결한 그런 환경에서 입원하거나 퇴원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로 환경 위생을 도울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병실에 냉장고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냉장고 막 치우지도 못하게 손도 못 대게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매일매일 공용 냉장고에 어떤 개인 음식물들이 있을 때 잘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사용한 물품을 소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환자가 쓰시는 소변기, 대변기 이런 것과 또 환자가 혹시 목욕을 하셨으면 목욕 침대도 좀 잘 청결하게 좀 유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활 편의를 도우실 수 있겠는데 거동이 어려운 환자의 잔심부름을 좀 해주실 수 있겠고 사실 이제 환자분이 필요한 물건들이 있는데 미처 보호자분들이 사다 두지 못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또는 환자가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전화 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전화를 받아주시거나 걸어주시거나 또 가족에게도 가족이 이제 가져온 물품을 전달하거나 또는 이제 환자가 갖고 있다가 집으로 보내는 물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그런 물품들을 전달하는 역할들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 모든 돌봄 전에 환자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3명씩을 이렇게 맡다 보니까 3-4명을 아마 맡게 되실 건데 그럴 때 우리 환자분이 이 환자가 정확하게 이 환자인가? 예. 그래서 그 환자분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낙상 예방 활동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이제 의료용 침대에 침대 난간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침대 난간을 올리고 있으셔야 되겠고 내려올 때만 내려서 환자를 내려주고 다시 또 환자가 누워있으면 올려주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환자가 혼돈이나 이런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또 이렇게
명료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럴 때도 좀 잘 관찰해 주시고 환자에게 있어서 우리가 사실 24시간 3교대 하면서 밀착해서 관찰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 감염 관리 지침을 좀 준수해 주셔야 되겠고요. 특히 우리 선생님들이 중요한 것은 손 씻기입니다. 손 씻기. 환자를 만지기 전과 후에 손을 씻으셔야 되겠고, 또는 그 옆에 바로 알코올 소독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물질이 묻었을 때는 반드시 물과 비누로 소독을 해주셔야 되겠고, 만약에 간단한 어떤 동작을 할 때에는 손이 깨끗한 상태에서 하실 때에는 알코올 소독제로 소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를 만지기 전후에 또는 오염 세탁물을 분리수거하거나 또는 오염물을 만지셨거나 이랬을 때는 꼭 반드시 소독을 해주시고 손을 잘 깨끗하게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손을 통해서 감염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병원에서도 계속 교육이 이루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세 번째로 이제 큰 항목으로 정서 지원인데 우리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자분들은 이미 말기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남아있는 여생이 얼마가 될지 잘 모르는 그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수개월 정도 남았을 때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자로 말기 진단을 의학적으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해주십니다. 보통 전문의 2분이 해주시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기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은 자신이 남아있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내야 될까, 또 고통스럽진 않을까, 또 우리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또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분들의 심리적인 특성과 취약성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잘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함께 있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좋은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버떼기인데요. 가벼운 구두 응대와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건데 여기에 이제 경청, 또 환자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어주는 이런 말벗이 되어주는 거, 또 위로해주는 거, 또 격려가 필요하면 격려의 말을 해주거나 어떤 필요할 때는 약간의 제스처죠. 요즘에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손잡고 이러기도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비닐 장갑을 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손 잡아주고 만약에 그렇게 이제 접촉을 했다고 하면은 반드시 손 소독을 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있어주는 건데요. 산책을 할 때나 또 모든 우리 환자의 어떤 일에 있어서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함께 있어주는 건데 사실 이제 환자가 어렵고 힘든 이야기 할 때도 옆에 있어 주시고 하면 굉장히 많이 큰 도움이 되고요. 환자에게는 누군가가 옆에 나를 지켜주고 나를 안전하게 돌봐준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기, 이것이 굉장히 큰 정서적인 지지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큰 카테고리로 간병 지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말기 환자를 돌보는 간병이 가족의 일인가? 처음에 우리 다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가족분들이 그 간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원래 환자와 가족들이 서로 굉장히 친밀하게 또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가족이 아니고서는 환자를 알아봐주고 그 환자의 일생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간병에 지치다 보면은 가족들이 그런 역할을 못 해주시는 거죠. 너무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오히려 환자랑 막 이렇게 신경질전을 벌이고 막 이런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이 간병을 좀 더 전문적으로 누군가가 해준다면 가족이 좀 편하지 않을까? 또는 가족도 좀 심리적인 부담을 줄여서 환자에게 더 잘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사실 우리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철학적인 어떤 근거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환자의 가족을 돌보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와 환자의 가족은 돌봄의 유닛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 돌봄의 단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스피스 완화의료에서는, 그러니까 일반 기존 의료에서는 환자만 돌보잖아요. 근데 호스피스 완화의료에서는 환자와 가족의 역동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환자를 사별하고 나서 남아있는 가족분들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을 우리는 도와주는 것을 이 호스피스 철학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간병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는 것을 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환자가 굉장히 힘들게 이제 상태가 더 악화되는 쪽으로 가겠죠. 아무래도 말기를 진단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증상을 우리 의료진이
증상을 조절은 해줍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병은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환자와 가족이 상태 변화와 또 그런 필요한 어떤 요구들이 있을 때 정말 가장 옆에서 잘 관찰할 수 있는, 밀착 관찰하다가 근접거리에서 정말 공백이 없이 바로바로 관찰하고 변화되는 것을, 또는 어떤 요구가 있다면 그 요구를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보고해 주는 역할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환자의 가족처럼 간호 활동을 돕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곁을 또 지킬 수 있는데, 물론 가족이 지켜야 돼요. 근데 이제 가족분들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가족이 잠깐 쉬거나 이럴 때는 또 옆에서 지켜줄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환자 곁을 계속해서 지켜주셨던 우리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이 임종할 때도 같이 옆에 있어주면은 굉장히 환자가 안심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포함하는 것이고요. 또 팀원으로서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활동을 잘 기록하고 인수인계하고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까지 좀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사소통인데요. 환자와 가족이 불편하고 또 증상을 호소했을 때 바로 간호사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죠. 또 이런 요구가 있으면은 우리 왜 그런지를 잘 좀 물어봐 주시고 또 관찰을 해서 정말 그런가 이렇게 좀 관찰을 해서 간호사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는 항상 환자의 최우선 이익이라는 우리 그 윤리에 따라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게끔 그런 기여를 해주시는 거고, 또 콜벨이 있었을 때 콜벨도 이렇게 대처를 해주시고, 또 간호사가 콜벨을 할 수도 있고 우리 환자가 콜벨을 누를 수도 있죠. 그러면 그분이 왜 콜벨을 눌렀는지 가서 보시고 또 이렇게 대처를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근접 관찰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신체 증상과 상태 변화에 대해서 잘 관찰해서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주시고, 여기에는 이제 통증이나 여러 가지 기타 증상이 포함이 되겠죠. 또 피부 상태도 포함이 되겠죠. 또 욕창이나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하지만 또 생길 수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아마 가장 먼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환자가 불안정기에서 임종기로 들어갔을 때는 임종 징후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수면이 증가한다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도 바로 좀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환자가 쓰고 있는 그런 기구들의 작동이 이상하거나 이러면 바로 또 발견해서 그런 장비들의 고장도 신고해 주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산소 공급 기구나 정맥주입 기구나 공기침대 이런 것들 환자가 쓰실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어떤 변화나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사실은 이제 환자분들이 섭취량이나 또 배설량을 관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우리 환자의 그런 것들 잘 관찰해서 간호사에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고, 아니면 차라리 이제 기록을 하면 좋겠죠. 잊어버리지 않게 노트를 마련해서 기록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걸을 수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체중을 측정하러 이렇게 체중기를 그러니까 재는 체중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좀 도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호활동의 도움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경구투약,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잘 복용할 수 있게 도우실 수 있겠고, 또 입안을 가글링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가글링하는 약도 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약을 잘 드셨는지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거, 또 이상이 있으면 이상할 때 보고를 좀 해주시고, 또 약을 토하시는 경우 있겠죠. 오심구토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그럼 약을 다시 받아서 주든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또 욕창 예방 활동을 하실 수 있는데, 환자가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어떤 뭐 정형외과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 한은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을 해주셔야 되겠고, 어떻게 보면 임종기가 가까우면 더 자주 체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압박 부위가 있을 때 마사지를 해주실 수 있겠고, 또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서 환자가 운동하는 걸 도울 수 있고, 또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서 증상 완화에 필요한 어떤 중재가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얼음 주머니, 또 따뜻한 물 주머니, 또 얼음 조각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실 수 있겠고, 또 미온수로, 열이 날 때는 미온수로 마사지를 합니다. 찬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미온수로 마사지 해주는 거, 그리고 또 수면, 우리 환자가 잘 주무실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데 수면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죠. 불도 꺼주고 이불도 덮어주고 또 잘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해줄 수 있고요. 또 간호처치를 할 때 옆에서 환자를 좀 보조할 수 있겠죠. 관장이나 이런 것, 또 주사를 놓을 때도 옆에서 환자분들 잘 붙잡아주고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항목으로 이제 임종 돌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은 요양보호사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호스피스 교육을 안 받으면 임종할 때 도망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바로 이런 교육을 받으시고 임종할 때 어떻게 환자를 도울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옆에서 곁을 지키실 수가 있는 거죠. 임종 돌봄 시에는 우리가 이제 일단 임종실이 모든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에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환경을 좀 정리해 주시고 또 환자를 옮길 때 그 환자가 필요했던 어떤 물품들을 가져다 주실 수 있겠습니다. 또 가족들이 이제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또 배려를 해 주실 수 있겠고, 임종 후에 이제 침상이나 이런 물품을 정리할 때도 우리 환자 가족들에게 물어봐서 그분들을 돕는 거죠. 우리가 알아서 치우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환자의 물품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치웠다가 이제 없어졌다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잘 물어보시고 침상과 물품을 정리할 때 도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임종 환자 곁에서 함께 있어주는 거, 그동안 우리 선생님들이 돌봤기 때문에 옆에 있어주시면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로는 팀 활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환자를 잘 관찰해서 의료진, 간호사, 의사와 함께 팀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 환자의 활동사항, 또 환자를 돌봤을 때 우리가 관찰했던 사항들을 잘 기록을 해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 그 다음 선생님들에게 인수인계해서 이 돌봄의 연속성을 유지해 주는 게 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직무 교육을 할 때는 그동안 내가 잘 일하고 있지만 앞으로 또 더 좋은 직무를 잘 내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에 참석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기 개발과 자기를 충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 활동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주세요. 요약을 해보면은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팀원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체계화된 교육이 필요하고, 이 교육을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법정 필수 교육이라는 걸 우리 선생님들이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철학과 말기 환자와 가족 돌봄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고, 말기 환자와 가족들이 그동안 어떻게 힘들게 지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병을 해주시는 굉장히 큰 도움이에요. 그래서 말기 환자의 가족들이 수행했던 간병 역할을 여러분들이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서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덜어준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 환자 가족과 공감적인 관계를 형성해 주고, 또 위생, 식사, 체위 변경, 이동, 운동, 침상 시트를 교환하는 거, 이런 환자의 일상생활을 보조해 주는 거죠. 또 호스피스 완화의료 팀원으로서도 활동하실 것이고,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병원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 특히 인증 규정을 잘 준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윤리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새로 신설된 직종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이 직종에 따른 윤리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윤리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업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직업을 한자로 풀어놨습니다. 예, 사회적 지위나 역할을 나타내는 것이 직이고요. 업은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을 뜻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이 일을 왜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이 일을 왜 시작하게 됐을까? 사실 거기에는 아마 2가지가 다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개인이 사회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또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한 가지 일을 종사하는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동양에서의 직업은 특히 하늘에서 맡긴 일이다, 나에게 맡겨준 일이다, 소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떳떳한 일이고 나누는 일이다. 즉 직분으로서의 직업을 의미하는데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이 직업을 시작하게 되셨을 때 아마 이런 의미로 시작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직업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생계 유지 수단으로서의 생업도 있지만 물론 이제 보수를 얻는 수단으로서, 왜냐하면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보수가 없으면은 유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보수를 얻는 거는 당연한 거고, 우리가 특히 이제 동양에서의 직업의 그 의미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을 찾고, 또 인생의 의미를 찾고, 또 자기를 실현하고, 또 자신의 어떤 좋은 점, 개성을 발휘하는 건데,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렇게 개성을 발휘하거나, 또는 내가 이 부분을 함으로써 사회를 참여한다. 굉장히 중요한 사회 참여죠. 우리 선생님들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라는 큰 제도 하에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곧 직업이자 사회 참여이고 또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의 직업의 의미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직업의 가치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가치라는 건 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이제 내재적인, 외재적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나 스스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 일 자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것이 바로 내재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재적 가치 지향이라는 것은 일 그 자체를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또 즐거움, 만족감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태도죠.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은 이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요. 내재적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외재적인 것은 또 어떤 거냐면 소득과 보수와 같은 그런 외재적 보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것을 간주하는 태도인데, 이 태도가 아예 없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조화와 균형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것이 좀 더 나에게 있어서 초점이 중점적인 건가 이런 거가 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서 취약한 환자를 돌보는 사람은 보람과 자아 성취와 같은 내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아마 이미 선생님들이 이 직업을 선택했을 때 이런 내재적 가치를 지향하시는 분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응원합니다, 선생님들을. 특히 이제 직업적 성공의 기준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이 받는 외재적인 일반적인 기준은 그렇죠. 외재적인 보수나 뭐 직위가 얼마나 높냐 이런 걸 보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는 이 완화의료 보조활동 인력이라는 것은 내가 맡겨진 업무와 역할이 있고, 사실 직위라는 것은 특히 그 팀 안에서 어떤 직위라는 것을 논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기준의 어떤 외재적인 기준으로 이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진정한 직업적 성공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것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부도 필요하지만, 그죠? 이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그런 가치는 아니고, 왜냐하면 돈은 또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거기 때문에, 또 명예나 권력도 이것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것에 우리가 또 계속해서 그거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겠죠. 결국은 우리 내적 자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하는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성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업적 성공의 기준을 다시 한번 좀 세워본다면, 진정한 직업적 성공은 내적 가치와 보람과 의미를 느끼는 것, 또 사람들이 내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는 있죠. 또 내가 내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데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개념과 의미가 뭘까?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내재적인 가치를 조금 더 좀 중점을 두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 윤리라는 것은 자신이 맡은 직업에서 내가 꼭 지켜야 되는 그런 행동을 할 때 그 행동 기준과 규범을 말하는데요. 직업 윤리의 일반성을 살펴보면은 모든 직업에서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행동 규범이 있는가 하면, 특히 우리 직업, 그 직업 윤리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직업에서 지켜야 되는 특수한 행동 규범을 말합니다. 우리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에 어떤 덕목이 필요할까요? 크게 이제 4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직업의식이겠죠. 타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하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일하는 이 일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기여가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것까지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인식하고 실천하는 직업의식이 필요하고, 특히 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게 생명 존중이에요. 생명을 존중하는 거. 이것은 모든 도덕성의 기본 토대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의료에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그리고 이제 3번째로는 책임감과 성실성을 말할 수 있는데, 모든 직무에는 책임감이 따릅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 또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지켜야 될 규칙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일할 때 정말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명예심과 협동의식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서로 협력하는 거 중요하고, 또 인수인계하잖아요, 교대하면서.
또 서로를 존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존중하면 그분도 나를 존중하게 되겠죠. 그게 뭐죠? 황금률이 황금줄. 그죠?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렇게 필요한 덕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이 자신이 돌보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돌보고 계시는 환자분들은 이미 말기 판정을 받았고 또 점차 악화되어서 임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이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환자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환자분들을 잘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또 우리가 환자를 돌봤을 때 어떻게 잘 돌봐야 될까라는 직업 윤리도 형성이 되는 것이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임종을 앞둔 사람의 권리장전이라는 건데요. 우리 첫 번째 한번 보시면 나는 죽기 전까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돌보고 계시는 분들이 죽어가고 있다 생각하세요? 아니면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세요? 사실은 임종 전까지는 이분들도 살아가고 있는 리빙 프로세스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들도 그래요. 내가 살아가고 있다.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다. 이런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나는 그 중심의 내용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희망의 느낌을 계속 갖고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이라는 거 더 이상 나을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감으로 희망이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특히 호스피스 아나우리오에서는 나을 수 없을지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고통을 우리가 줄여주겠습니다. 고통을 없애주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분들이 희망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희망은 끝까지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나는 그 느낌이 어떻게 변하냐에 관계없이 희망의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어떠세요? 우리 환자분들 돌볼 때 이분들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느끼면서 돌보세요? 우리 환자들은 그걸 원한대요. 환자분들을 바라보는 선생님들의 눈이 이 사람은 곧 죽을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절망적이야. 내가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우리 환자분들을 바라볼 때 오늘 제가 또 와서 돌봐줄 수 있어서 기뻐요. 감사해요. 오늘 살아계셔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 어린 눈빛으로 또 희망을 가지고 대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번째로는 우리 환자분들은 다가오는 나의 죽음에 대해 내 느낌과 감정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할 때 선생님들이 도망가지 않고 들어주고 또 곁에 있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또 우리 환자분은 나에 대한 돌봄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 참여할 권리가 있다. 보통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연세가 많다고 빼놓고 결정하려는 가족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의료진들이 설득을 하고 환자 중심으로 결정하도록 많이 이렇게 또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에 대한 간호의 목적이 돌봄에서 편안함을 지향하는 쪽으로 변화해야만 하는 때가 오더라도 지속적으로 의학적인 관심이나 간호적인 관심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돌봄과 편안함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돌봄을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곱 번째를 보면은 나는 혼자 죽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임종할 때 나 혼자 쓸쓸히 죽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럴 때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함께 있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고 여덟 번째로는 나는 고통에서 해방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통증을 없애주기 위해서 통증 제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증상을 조절하고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죠? 아홉 번째는 나는 내 질문에 정직한 대답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환자를 속이는 거를 공모라고 해요. 진실을 통보하지 않고 환자를 모르게 하는 건데 그것은 굉장히 나중에 환자분에게 더 절망적이고 더 힘든 더 스트레스 받는 결과를 초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환자 가족들을 설득합니다. 환자가 아셔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아실 권리가 있습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하면은 보통 하루 이틀 지나서 생각해 보고 오셔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수긍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열 번째로는 나는 속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 정직한 대답을 들을 권리와 다 연관이 좀 되는 것이고 11번째는 나는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내 가족으로부터 혹은
내 가족을 위해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일 때 혼자서 오로지 이렇게 혼자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의료진들이 많이 상담하고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12번째로는 나는 평화와 존엄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피스풀이라는 단어가 있죠. 평화롭게. 내가 정말 임종할 때 그 평화가 가득한 그런 분위기에서 또 주위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임종할 수 있다면 굉장히 행복한 또 임종이 될 것 같습니다. 13번째로는 나는 나의 개인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고 다른 사람의 믿음과 상치되는 것을 결정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심판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환자마다 사실은 좀 다르죠. 가치관이나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주가 되어서 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존중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그분을 내가 가진 도덕적 가치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 중지라고 해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존중해야 되는 거고 14번째는 나는 나의 종교적이고 영적인 체험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갖든 간에 그것을 풍부하게 하고 같이 토론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영적인 체험이 있을 때 특히 돌아가시는 분들은 많이 합니다. 이미 고인이 된 분을 만나거나 또는 뭐 천국을 본다거나 뭐 하나님을 만난다거나 또는 천사가 와서 나를 데려가려고 한다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그럴 때 엉뚱한 소리 하시네 이게 아니고 이분이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임종기 진입 전에 그런 수면이 증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임종기 가까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잘 들어주시면은 또 좋은 돌봄을 제공하실 수가 있겠고 또 15번째로 보면은 나는 인간 신체의 신성함이 임종 후에도 존중받을 것이라는 걸 기대할 권리가 있다. 즉 우리 몸을 훼손하지 않고 그 시신이 되셨어도 그죠? 돌아가셨어도 그 시신을 우리가 존중해서 잘 보살펴 드리고 또 마지막까지 잘 해드릴 권리가 있고요. 또 16번째로 보면은 나는 나의 욕구를 이해할 수 있는 친절하고 예민하며 지적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죽음을 직면할 수 있게 도우면서 그것으로부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마지막 권리는 굉장히 우리 환자분들이 되게 정말 생각 많이 하시고 말씀하신 권리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분들을 돌볼 때 그분들을 잘 이해하고 또 그분들에게 친절하면서 예민하고 또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잘 돌봐주면서 또 지적으로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최신 지식을 가지고서 그 환자들을 돌봐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권리인데 우리 선생님들의 자기 개발과 자기 충전과 또 이런 보수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권리들을 우리 환자분들은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직업윤리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은 직업윤리라는 것은 직업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덕적 가치관을 말합니다. 특히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식,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식 속에 이것이 장착이 돼야 돼요. 이걸 우리가 내재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면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런 윤리를 지켜야 돼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재화된 윤리라고 하고 또 어떤 특수한 직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 직능을 훌륭하게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덕성, 이것을 직업윤리라고 말합니다. 특히 소명의식이 중요한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전력을 다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 떳떳한 일, 우리가 동양의 직업의식을 살펴봤잖아요. 하늘이 나에게 맡긴 떳떳한 일을 또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일이면 더 좋은 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직업윤리를 저희가 7가지로 좀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두 번째로는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네 번째로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 다섯 번째는 친절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활동한다. 여섯 번째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일곱 번째는 대상자의 가족 및 호스피스 완화의료 팀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한다 입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직업윤리를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은 사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직업윤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어요. 이건 법정 필수 자격으로 저희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화에서 새로운 직종을 만들 때 기본 자격을 누구로 할 거냐 많은 고민을 했지만 특별히 우리 많은 국민들이 취득한 자격이 뭐냐 봤을 때 요양보호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간호조무사보다는 요양보호사분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노인복지법 제39조 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신 또는 자격증을 소지하신 요양보호사가 되겠고요. 또 두 번째 중요한 자격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 40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한국호스피스 완화의료 학회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만들고 일정 시간, 40시간, 이론 20시간과 실습 2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예요. 이것을 법정 필수 교육 이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도 받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잘못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자격을 유지하시는 분에 한한 거고, 이 자격 취소에 관련돼서는 노인복지법에 보시면은 제39조 14항에 어떤 사람이 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 수가 있겠고,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설마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이렇게 쭉 보시고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노인복지법에서 그 요양보호사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좀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노인 학대를 해도 안 되고 또 어떤 중독자도 안 되고 또 정신질환이 있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보시면은 이미 다 우리 선생님도 통과가 되셔서 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 별 문제가 없으신 거고, 그리고 이제 금지 행위가 있어요. 39조 9에 보면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안 되고,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가 안 되고, 세 번째는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가 안 됩니다. 이게 다 노인 학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게 하는 행위 안 되고,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급품을 그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안 되죠. 그죠? 이거는 그걸 이렇게 갈취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여섯 번째는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행위를 안 하시겠지만 행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렇게 말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 그리고 또 우리 환자분들 개인 위생을 하시다 보면은 개인 청결, 개인 위생을 하시다 보면은 프라이버시, 그분의 어떤 사생활을 보호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지키고 계시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금지법에 금지하는 행위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실제로 우리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에 의하면은 요양보호사 자격 취소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럴 때는 다 통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반납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겠다. 사실 이제 직업윤리랑 함께 우리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팀원으로서의 윤리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함께 볼까요? 우리 환자 자신의 인격과 신체에 대한 전적인 권리를 옹호하고요. 환자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존중하면서 환자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옹호하면서 환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특히 우리 의료진들은 쉬운 용어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문가적 견해를 제공해주고, 의사는 의학적, 간호사는 간호학적으로, 또 우리 사회복지사는 또 사회복지학적으로 그런 견해들을 제공을 해주고요. 또 가족의 의사결정을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와 전문가적 경연을 제공합니다. 환자와 환자의 가족 모두를 저희는 돌보는 팀인데, 환자와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유지해줘야 되고요. 특히 이 비밀 유지는 의료법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하나 들면요. 우리 선생님들이 동네 사람을 만난 거죠.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에. 마침 그 병동에 내가 출근해서 환자를 돌보고 있었는데 환자가 입원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혹시라도 모르고 동네에 가가지고 몇 호에 사시는 누가
우리 호스피스 아나우리오 병동에 입원했다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예, 그거는 다 우리 선생님들이 직업을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유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호스피스 전문기관 서비스 제공 안내와 또 중앙호스피스 센터에서 만든 그런 규칙에 다 잘 나와 있고요. 또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행위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 한번 보시면 환자, 가족, 타 직원에 대해서 언어적, 신체적인 폭력 안 되고요.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성, 무능력, 반복되는 태만 안 됩니다. 네, 태만 안 되겠죠. 또 환자, 가족 혹은 타 직원들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기하거나 훔치는 행위. 우리가 일하다가 뭐 이렇게 가끔씩 절도행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직업 윤리도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절도행위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형법에 위배가 될 수가 있고, 또 감독자에 대해서 불복종하거나 반항하는 거, 또 지시되지 않은 또 비도덕적인 어떤 정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거, 또 알코올이나 약물 혹은 마약을 복용하고 근무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또 환자 거 우리가 막 복용하고 하면 안 됩니다. 또 환자나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뇌물 혹은 팁을 받는 행위도 안 됩니다. 이제 고맙다고 주시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받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또 뭐 혹시라도 이제 김영란법 이런 것에 걸리실 수가 있어요. 또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해서도 안 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행위도 안 됩니다. 물건을 팔거나 또는 공공물품을 가져가는 행위도 안 되고,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친척 누가 뭐 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막 팔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하거나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안 됩니다. 저희 이제 호스피스에서는 무료로 대여하는 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익을 취득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중요한 게 환자의 기록,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무 기록 또는 직무 기록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기록하는 행위 안 되고, 또 이것을 누설해도 안 됩니다. 환자와 가족을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성을 위해서 지켜야 될 권리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안 되고, 또 환자와 가족의 기록 정보 등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대상자의 생활을 대외적으로 발설하는 행위,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예까지 들었죠.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임의로 다른 사람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임의로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무 조정 신청하셔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례로 보면은 직업윤리 환자 사례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어요. 호스피스 보조활동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환자의 질병과 가족들의 유산을 막 다투는 거죠. 유산 상속 다툼에 대해서 직원 식당에서 동료들하고 큰 소리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재산이 없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직업윤리 7가지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하는 걸까요? 어떤 것에 해당하는 거고 어떻게 해야지 바람직한 행동일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거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비밀을 유지하는 것을 어겼어요. 그죠? 윤리 중에서.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큰 소리로 식당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네, 이거는 비밀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밀을 유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내가 알게 됐다 그래서 그거를 아무 데서나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발설해서는 안 되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의 직업윤리를 좀 요약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 두 번째,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 것. 세 번째,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 네 번째,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다섯 번째, 친절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활동하고. 여섯 번째,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대상자의 비밀을 유지한다. 특히 개인정보 비밀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개인정보 비밀을 유지해 주셔야 되겠고, 마지막 7번째로
대상자의 가족 및 호스피스 완화 의료 팀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 자, 이 7가지를 기억해 주시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보조활동 인력의 직업윤리 또 직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나, 또 내가 이렇게 직업윤리를 잘 지키고 있나, 또 내 자신을 잘 개발하고 있나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 문헌으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 사업 안내나 또 호스피스 완화 의료 도우미 기본 교재를 제가 실어놨는데요. 아마 선생님들 교육 받으시면서 이 교재를 다 받았을 거예요. 한국 호스피스 완화 의료 학회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개발한 교재인데 여기에 보시면 선생님들이 일하다가 궁금하시거나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궁금하실 때 한 번씩 펼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교과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우리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으로 결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우리 선생님들이 일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이에요. 이게 이제 법령 제시되어 있는 우리 법제부에 가면은 보실 수 있거든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노인복지법에 관련된 것인데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텐데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고 하면 우리 교육을 담당하신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해주시고 그 질문을 다시 피드백을 해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